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문학편 개념학습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이상의 날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심리 소설로 평가받는 글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실험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흔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고3 올라오는 과정에서 1학년, 2학년 때 이 지문들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설명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 설명이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와 있는 지문을 갖다 놓고 필요한 부분 몇 가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지문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내가 없는 집안에서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어떤 장면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미스코시 옥상이라는 곳에서 금붕어를 바라보고 거리를 바라보는 장면. 그래서 총 두 가지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글은 1930년대 서울 경성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글이 몇 가지가 있죠. 이상의 날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년대였던 혹은 20년, 30년 일제 강점기 때 서울 경성의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글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죠. 그래서 연간 문제를 공부할 때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태준의 복덕방 그런 글들도 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글 속에 보시면 등장인물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상징하는 바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단순하게 무기력한이라고 보기도 힘들 만큼 약간 좀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내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방, 그건 아내의 방입니다. 둘이 각자 다른 방을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글을 읽어볼 텐데요. 나하고 아내의 방 사이에는 여러 가지 대비점들이 있어요. 내 방은 어두침침하고, 아내의 방은 밝고, 내 방은 뭔가 좀 우중충하고, 아내의 방은 화려하다. 대비의 방식이 쭉 사용이 되는데요. 이 내 방과 아내의 방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장지라고 하는 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문입니다, 문. 자, 내 방하고 아내의 방이 문이 나눠져 있다고. 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을 쓰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있죠, 대충. 나는 지금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집이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 아내가 매춘을 하죠. 자기 집으로 남자를 불러들여서 나를 잠재운 상태에서 매춘을 하며 살아가는데, 물론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다만 아내가 주는 돈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커피나 사 마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이지, 내가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나하고 아내의 방 사이에는 항상 장지문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장지문이 상징하는 바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내와 나 사이의 관계 단절로 볼 수 있죠. 그냥 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내와 나 사이가 뭔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항상 나는 내 방에 처박혀 앉아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소외감을 주는, 나에게 소외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치로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나라는 인물 자체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아내의 방에 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뭔가 내 억압된 욕망들이 표출되는 곳이고, 내 방에 와 있을 때는 욕망들이 억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하자 자신의 어떤 분열된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는 매우 소극적이고요. 병적일 만큼 소극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아내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요. 적극적으로, 물론 굉장히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당시에 보던 아내와 남자의 역할이 바뀌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혹은 남녀의 역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도된 남녀 관계 혹은 부부 관계, 남녀 관계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말 알고 있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는 거 아니고요. 뒤집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뒤집어진 상황,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조금 이거를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의 상징성으로 보냐면 어떤 근대인, 현대인,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현대인이라고 합시다. 반면에 아내는 나한테 굉장히 폭압적이고 나한테 뭔가 뭐랄까 억압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현대 문명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 문명한테
억압당하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이걸 자체가 워낙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보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냥 보기 대충 보시고 푸는 게 아니라 그 보기에서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실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앞장면은 내용만 되지게 길지 별로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냥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어디까지나 내 방이, 자, 일단 나라고 나오죠. 모든 소설이 다 그런 것처럼 등장인물 확인하셔야 되고요. 서술자가 나니까 이건 1인칭으로 쓰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 대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1인칭이고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 안이 침침할 정도가 또한 내 알력, 뭐 눈의 힘이겠네. 내 알력을 위하여서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이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자, 뭔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게 보여요. 일단 필기나 해볼게요. 이 사람은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그다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하는 삶처럼 보여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긍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글쎄 뭔가를 가질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현실에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건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읽어보시면 뭔가를 욕망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해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인물의 캐릭터를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긍정적 캐릭터구나, 그게 아니라 뭔가 병적일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내 방은 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서 늘 내 방이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다. 내 말이 맞죠, 그죠?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도 아니란,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절대적 상태가 뭐냐 하면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죠. 하루하루 펀둥펀둥거리는 거,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워서 또 7번째 칸이다.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7칸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뭔가 이것도 다소 병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장지가 문입니다. 두 칸 방을 나누는 문이에요. 자, 장지 문으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이것이 운명의 상징이라고 말하죠.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 그래서 아까 선생이 앞에 서두에서 이게 상징하는 바를 크게 외적으로 아내와의 관계 단절, 소외감,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이 사람의 뭔가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필기했었죠, 그죠? 장지문의 상징성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자, 이 아랫방이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아내의 방이에요.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 방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가 될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아내 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이 윗방이 내가 살고 있는 방이에요. 윗방이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의 방이고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 둘 중에서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또 똑같은 말이죠, 그죠? 따지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인 거예요. 자,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자, 보세요. 이 아랫방은 내가 아무 때나 갈 수 없어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방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가냐면 아내가 외출을 하고 나면 아무도 없을 때 그 방으로 갑니다. 가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데요. 자,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어비치는 햇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서 가지각색의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들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자 보세요. 진짜 완전히 어이없는 인간이죠. 그죠? 마누라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이 반짝거리는 걸 보는 거 그걸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서 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감이 휴지예요, 휴지. 일제강점기니까 일제시대에 썼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휴지를 그실려 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강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 종이를 그슬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고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큼 내게는 재미있었다. 또 의미 없는 장난이죠. 화장품 병 가지고 놀다가 돋보기 가지고 놉니다. 자,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지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 장난감도 곧 실증이 난다. 계속 지금 이 사람은요.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죠. 그죠? 하다가 실증 계속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의심은 육체적인 데에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을 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며 본다. 이국적이고 센슈얼한 한기. 자, 이런 단어를 보시면 이게 조금 좀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할 때 학생들 중에 이렇게 부른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야. 글쎄요. 어떤 장치들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냐면 이 사람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아까 그 돋보기에서 뭐 빛이 굴절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뭐 센슈얼하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이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이런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야. 틀림없이 사람은 이런 걸 보면 뭔가를 배운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무기력한 혹은 뭔가 병적인 정신 상태의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체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체취는 여기 늘어서 있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거니까.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내 방이 벽에 못한 게 꽂히지 않은 소박한 것인 거에 반대로 아내의 방에는 천장 밑으로 쫙 둘려 못이 박히고 몸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가 좋다. 나는 그 여러 조각들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들을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점잖지 못하다. 여기까지 한 단락이 나왔는데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죠? 계속 지금 내 방에서 나와서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언제 가냐면 아내가 있으면 못 가요.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방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 방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아내의 방에 가게 되면 하고 싶은 장난들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아내의 방이 상징하는 바는 하자의 어떤 나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내가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아내는 뭐냐? 아내는 나를 억압하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존재, 이 존재가 사라질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아내의 방에 가서 하고 싶은 장난들을 하고 노는 것이니까 아내의 방에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혹은 나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작 해봐야 화장품 가지고 놀고 돋보기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뭔가 무의미한 오락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욕망인 것이니까 뭔가 욕망도 거세되어 버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인물의 캐릭터 하나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중략돼 있고요. 중간에 뭐 아내와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다가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의미 없이 경성시내, 지금의 서울이겠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어요. 지금 물론 없겠지만 그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뭔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의 제목이 되는 날개야 돋아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몇 줄만 더 만들면 되는데 왜 이 EBS 책에서는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EBS 텍스트에서는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만 보통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거 다음에 있는 날개야 돋아라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 자, 요 장소는 잘 보셔야 돼요. 하자가 지금 간 곳이 미스코시 옥상입니다.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해를 해고하여 보았다. 뭔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걸 통해서 저 미스코시 옥상이라고 하는 곳이 미스코시 백화점의 옥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일단 하자의 삶을 성찰해 보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가 나왔어요. 하자의 삶을 성찰해 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동안 쭉 돌이켜 봤는데 나이도 나오네요. 26세인 겁니다. 해고하여 봤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 이렇다한 아무런 제목도 불구러져 나오지 않았어. 자, 아무런 제목도 불구러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26년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서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다시 말해서 사고력 혹은 비판력 자체가 상실된 사람이죠. 또 이런 말 써야 되겠네요.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은 거야 그냥. 자, 그래서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어. 이런 상황 속에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다시 다른 말 써볼게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정체성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병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가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놓았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처럼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뜨끈하다. 자, 옥상에 올라와서 아주 오랜만에 난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다가 귀찮아. 그리고 다시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붕어를 구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봤다. 아까 지금 우리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다고 그랬죠. 옥상에서 밑에 있는 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륵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해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어. 자, 또 보세요. 피로와 공복이죠. 그죠? 계속 무력감이에요. 항상 피곤해. 자, 무력감. 자, 그러면서 나도 저런 피곤한 생활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무력감 혹은 체념적 혹은 소극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잠깐 얘기한 다음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땡땡땡 하다가 요 뒤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울리냐면요. 오후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아마 이때는 12시가 되면요. 뭐 사이렌 같은 게 울렸나 봐요. 이게 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날자 이렇게 날자라고 말하면서 날개야 돋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후의 사이렌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자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각성의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이렌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계속 무력했어. 무력하다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이렌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나도 다시 날고 싶어졌어. 예전처럼 다시 날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개가 돋는다 혹은 날자라고 하는 이것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정체성 회복의 소망.
회복의 소망. 또 뭐 다르게 말 풀어볼까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의지적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요 날개야 날아라 요 구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험 문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스코시 옥상이 각성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스코시 옥상에 올라가서 사이렌 소리를 들은 다음에 각성을 한 것이니까 각성의 계기를 특정해서 묻는다면 사이렌 소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미스코시 옥상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자, 우선 나와 있는 지문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문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다음은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윗근에 나타난 나와 아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봐라. 한번 보죠. 자, 보편적인 사고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언약한 가장 가까운 사이야. 작품 속의 현실 나와 아내는 장지로 구분된 두 칸의 방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고 나와 아내의 관계 나는 아내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내의 방에 들어온다. 자, 이걸 통해서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으로 확장하여서 도출해 보자입니다. 해볼게요.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나와 아내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어. 단절돼 지낸다는 말 쓰면 되겠네요. 단절되어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된 삶을 살아가는 근대인들의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함께 정을 나누지 못하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근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별거 아니고요. 2번 나의 장난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첫 장면이죠. 아내의 방에 가서 하는 나의 장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1번. 아내의 물건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면에서 여기까지는 맞고요. 아내와의 소통을 활성화한다고요. 아내가 없을 때 몰래 가서 하는 거니까 소통 얘기는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2번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행위라는 면에서 그렇죠. 아내만 없으면 맨날 가서 혼자 하는 것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 자신을 돌아봐요? 아닐걸요? 그냥 매일매일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는 그런 뭔가 비판적인 사고는 하지 못하죠. 자, 3번 갑니다. 실증을 내면서 이어하는 행위라는 면에서 그렇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하다 실증 나면 이거 하고 실증 나면 이거 하고 이까지는 맞네요. 자신의 건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획이 난 뭘 해도 계속 심심해. 계속 뭔가 의미 없는 걸 해야 돼. 건태로운 상황,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건태로운 상황을 부각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4번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라는 면에서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무산시켜 뭔 계획이 있다는 거 없잖아요. 5번은 유의의 차원을 정신적 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행위라는 면에서 이건 지문 속에 나온 얘기고 이상을 실현할 의지를 북돋아 이런 의지 같은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건태로움, 무기력함, 비판력 상실, 사고력 상실 이런 것이니까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죠. 문제가 3번 보기에 밑줄 친 이곳은 어디인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볕이 들지 않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곳에 와서 문득 현실에 유폐된 채 억압된 삶을 영위하던 자신의 존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다. 아까 봤었죠? 성찰의 장소가 미스코시 옥상이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나라는 인물이 지금 소외된 자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 썼네요. 현실에서 유폐되었다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말이겠죠. 그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는 글이긴 한데 일단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